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집권 일기 당시 세 차례의 만남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서 북미 회담 성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일단 북한은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SNS를 통해서 중국 등 3개국 대상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다르다,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두 정상의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재선 캠페인 동안에 트럼프 후보가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에서 셈법이 달라지고 북한의 몸값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러브콜에 대해서 선뜻 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다시 만나자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관련돼서는 보도에 나온 것처럼 북한의 몸값이 올라갔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됐고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지금 굉장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주고 군축 협상을 하자, 이렇게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서 어떤 군축 협상을 하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얘기를 한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 보좌관의 알렉스 웡이라는 인물을 발탁했는데 이 인물이 보니까 집권 일기 당시 이제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포석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알렉스 웡이라는 분이 일기 행정부 때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 밑에서 대북 협상팀을 맡았던 건 사실인데요. 근데 예. 이분 자체가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대만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북한 문제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상에 참여했던 건데 어쨌든 일기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스티브 비건 팀 중에 유일하게 지금 부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 문제를 총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후보가 재선 캠페인 때 보여줬던 건 마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일기 행정부 때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2기 때 자신의 주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겠다.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대북 정책도 그 틀 안에서 시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기 행정부 때 최대 압박과 관여였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 압박의 방점이 찍혔고 이후에 최대 관여로 정책이 선회되면서 3번이나 조우했다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위기는 압박보다는 관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 캠페인 동안에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만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암시를 했기 때문에 최대 관여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 같다. 그리고 알렉스 웡이 이제 다시 부보좌관으로 임명이 됐고 이분이 1기 행정부 때 대북 협상 경험이 있다.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들어오면 아무래도 관여, 대화하자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이제 알렉스 웡이 중심이 돼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도 논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지금 당선인 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실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앞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이었죠. 평양에서 열렸던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분명하게 이와 관련해 선을 긋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가봤다, 대화해봤는데 결국 그 끝은 대북 적대 정책이더라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한 이상에서야 어떤 결정을 낼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 추정을 해보자면 과거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때 그 이전에 상당히 강한 반응을 보이고 도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들의 몸값을 올린 다음에 대화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짐이 감지되니까 일단은 이제 그 선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협상을 다 해봤다. 근데 남는 게 없더라. 결국은 어떤 막강한 국방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 일단은 선을 그었지만 그것이 협상을 안 하겠다. 이건 마지막 통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언제 만날 것이냐. 예. 만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일단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는 두 개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네. 이 부분에 많은 의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면 이러면 북한도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좀 숨통을 트일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러시아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다시 이제 재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때는 태도를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그게 언제쯤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임기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2026년에 있는데 중간 선거 때 잘하신 것처럼 대부분 여당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선거 이후에 레임덕이 와요. 그러니까 재선을 한 대통령은 3선이 미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재선의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임기를 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정치 영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은 중간 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된다면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과의 관계도 뭔가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많은 그 추측인데 반면에 어떤 그 소수의 시각이긴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두 개의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북한 문제도 시작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분위기를 형성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는 자신의 SNS에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관세 부과 뭐 중국에는 당연히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도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취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관세라는 걸 부과할 때 단순히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통상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쓸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인 마약 문제, 그다음에 남북 국경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과 유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관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라는 경제 수단이 이제 외교 안보 여타 부분의 어떤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세라는 것이 경제 통상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펜타놀이라는 마약 문제는 우리가 좀비 마약을 해가지고 보도도 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서성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미국 내 사회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이 마약이 중국에서 제조돼서 멕시코를 거쳐가지고 미국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도 이 펜타놀 마약을 생산하는 것 중에서 막아달라, 체포해달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국 내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을 뽑아들기 위해서 관세를 이용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캐나다도 어쨌든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남북 국경 문제 특히 이제 멕시코와의 국경으로 해서 많은 불법 문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멕시코가 보다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이 날아갈 거야 이렇게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펜타놀을 갖다가 그 제조하는 그런 국가라는 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추가 관세 10%를 또 부과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세가 다양한 부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미 흑자국인 한국도 주시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중국도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환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이렇게 중국이 대응을 했고 그리고 중국도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미국의 공세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다양한 품목에 부과했을 때 중국도 거기에 맞불을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펜타놀이라든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추가 관세를 매긴다면 그거에 상응해서 어떤 그 비슷한 수준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그 광물이라든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거나 수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예. 수위를 조절하면서 이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두면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떤 최소한의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세를 이용해서 중국을 괴롭힌다면 그때는 정말로 제2차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석과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발표가 실제로 뭐 이제 관세를 인상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협상 전략이다. 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어떤 재협정과 관련해서 재협상과 관련해서 사전에 조금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멕시코나 캐나다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관세 부분이 펜타놀 남북 국경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 또 다른 분석이 이제 USMCA를 갖다 개정하기 위해서 그 포석으로 관세를 사용한다. 그래서 USMCA를 개정한다면 고율의 관세 25%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협상 카드로 쓴다고 한다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USMCA라는 것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나프타를 갖다 개정하기 위해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멕시코와 캐나다에 속칭 팔을 비틀어 가지고 만든 그런 협정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시 이제 관세를 이용해서 개정한다고. 2026년에 어떤 USMCA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기로 3국이 그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벌써 이제 이런 부분을 관세를 이용해서 팔을 비틀려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캐나다 당국이라든지 멕시코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졌지만 이와 관련한 간접적인 타격을 우리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북미에 좀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나 좀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반도체 보조금 같은 칩스 액트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그 우리 예. 기업들에게도 지원해 준다. 이게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한 390억 달러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한 300억 달러가 어떤 기업들과 협상 단계에 있으면서 지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들도 아직 받기로는 약속이 돼 있지만 지급을 못 받은 상태인데 트럼프 네. 그 당선인 측에서 이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바이든 행정부의 상부부에서 지금 막 그 보조금 지급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긴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이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생산 시설을 짓고 네.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다시 또 딴지를 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중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